여러분 안녕하세요. GHSI 경제과목 강사 박유연입니다. 저는 이번 11월 모의고사를 대비하여 기존의 3가지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학년도 고3 9월 모평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윤은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다. 두 번째, 이윤이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다. 세 번째, 총 수입은 시장가, 수출가 곱하기 판매량을 하고 총 비용은 생산 비용 곱하기 생산량을 한다.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X제를 200개 생산하여 한 개당 20만 원에 국내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는 땡땡 기업은 해외 업체로부터 X제를 한 개당 P만 원에 수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러면 수출가는 P만 원입니다. 그리고 X제를 한 개당 X제의 생산량이 한 달에 200개 이하일 때는 한 개당 9만 원이지만 생산량이 한 달에 200개를 초과하면 생산량에 대해 한 개당 8만 원으로 생산 비용이 하락합니다. 즉, 생산비는 생산량을 M이라고 했을 때 M이 200개 이하이면 9만 원, M이 200개를 초과하면 8만 원입니다. 또 수출 시 땡땡 기업은 한 개당 2만 원의 물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생산비에 수출 시 2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땡땡 기업은 A 안에서 C안 중 이윤이 가장 큰 안을 선택하게 되고 X제의 국내 시장 가격은 20만 원으로 일정합니다. 시장가는 20만 원이죠.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안별 이윤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어야 돼요. 그러면 A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A안의 총 수입부터 구할게요. 국내 판매량이 200개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시장가인 20, 총 수입은 4천만 원이고요. 총 비용은 200개를 생산하기 때문에 200 곱하기 9, 1,800만 원입니다. A안의 이윤은 4천 빼기 1,800,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B안입니다. B안의 총 수입은 국내 판매량이 100개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20 더하기 100개는 수출하기 때문에 100 곱하기 수출가인 P 2000 플러스 100P입니다. B안의 총 비용은 200 곱하기 생산비인 9 더하기 수출량에 대해서는 물류 비용인 2만 원을 추가해줘야 되죠. 100 곱하기 2 따라서 2천만 원입니다. B안의 이유는 100P입니다. 마지막으로 C안입니다. C안의 총 수입은 국내 판매량인 100개 곱하기 20 더하기 수출량인 200 곱하기 P 2000 플러스 200P입니다. C안의 총 비용은 생산량이 300개이기 때문에 300 곱하기 8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M이 200보다 크죠. 플러스 수출량인 200개의 물류비용 2 더하면 2,800만 원입니다. C안의 이유는 200P 빼기 800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안별 이윤을 구해 주었어요. 그러면 보기를 보고 참과 거짓 유무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P가 21이라면 A안이 B안보다 유리하다. 즉 P가 21일 때 A안의 이윤이 B안의 이윤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A안의 이윤이 B안의 이윤보다 클 때 P가 21이면 P에 21을 대입해주면 되죠. 2200이 2100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기억은 옳아요. 니은입니다. P의 크기에 관계없이 C안이 B안보다 유리하다. 항상 C안의 이윤이 B안의 이윤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P가 8보다 클 때에만 C안이 B안보다 유리합니다. 즉 P의 크기에 관계가 있어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은 디귿입니다. P의 크기에 관계없이 B안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B안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라고 뒤집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B안이 최선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A안보다 유리해야 되고 또 이와 동시에 C안보다도 유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A안보다 유리할 때를 먼저 해볼게요. 100P가 2200보다 클 때, P가 22보다 클 때. 두 번째로 C안보다 유리할 때는 100P가 200P-800보다 클 때, 즉 P가 8보다 작을 때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B안이 A안보다 유리하면 C안보다는 불리해지게 되고 B안이 C안보다 유리하다면 A안보다는 불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B안은 P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디귿은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입니다. A안이 B안보다 유리하다면 C안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선 A안이 B안보다 유리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2200이 100P보다 유리할 때, 즉 P가 22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C안은 A안보다 유리해야지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인데요. 200P-800이 2200보다 유리할 때, 즉 P가 15보다 클 때입니다. 이 두 개는 공통되는 구간이 있어요. P가 15보다 크고 22보다 작을 때 C안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리을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입니다. 다음은 올해 고3 9월 모평 1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험 문제인데요. 사실 실험 문제는 문제 푸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적용되는 개념도 적어서 어렵지 않은 문제에 속해요. 특히 T년과 T+1년에 따른 실험률 변화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인데 가장 최근 평가원 문제에서 그 유형이 변화했어요. 3은 시험과 유사하게 연도로 한 번 그리고 연령으로 한 번 총 2번 구분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란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표는 각국의 T년 15세 이상 인구를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으로 구분한 후 연령층별로 계산한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낸다. 연령으로 나눴죠? 우리도 그러면 연령으로 먼저 이렇게 나눠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에서 30세 미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 30%에서 T 플러스 10년 20%로 감소하였다. 이 연도별로 나눈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연도별로 나눴습니다. 단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으로 변함이 없으며 연령층별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도 변함이 없다. 1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으로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거를 더했을 때 고정적으로 1000만 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15세 이상 인구에서 30세 미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년이 30%잖아요. 그러면 1000만 명의 30%, 300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700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T 플러스 10년에는 20%로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 명, T 플러스 10년에는 800만 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알게 된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실업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먼저 구해줘야 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인데요. 30세 미만일 때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예요. 이는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경제활동 인구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경제활동 인구수를 작게 쓰면은 경제활동 인구수는 15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150만 명. T 플러스 10년에는 100만 명, 100만 명. 30세 이상일 때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로 늘었어요. 그러면 30세 이상일 때 T년의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280만 명, 경제활동 인구수는 420만 명.
T 플러스 10년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48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320만 명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수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업률도 구할 수 있어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30세 미만일 때는 실업률이 10%네요. 그러면 150의 10%는 15명이죠. 실업자 수 15명, 취업자 수는 150 빼기 15, 135만 명입니다. T 플러스 10년에는 실업자 수가 10만 명, 그리고 취업자 수가 90만 명이 되겠죠. 30세 이상일 때는 실업률이 5%로 줄었네요. 그러면 420만 명의 5%는 21만 명, 취업자 수는 그러면 399만 명이 됩니다. 또 T 플러스 10년일 때는 480만 명의 5%는 24만 명, 취업자 수는 그러면 456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를 다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1번부터 가봅시다. T년의 30세 미만 연령층 실업자 수는 10만 명이다. T년의 30세 미만 연령층 실업자 수 15만 명이네요. 그러면 10만 명이 아니라 15만 명. 틀렸습니다. 2번. T년의 전체 경제활동 인구는 580만 명이다. 경제활동 인구수 150만 명 더하기 420만 명 하면 얼마죠? 570만 명입니다. 틀렸어요. 3번. T 플러스 10년의 전체 취업자 수는 540만 명이다. T 플러스 10년 그러면 90 더하기 456 하면은 546만 명. 틀렸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 낮다.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을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수는 1000만 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수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T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150 더하기 420, 570만 명이고 T 플러스 10년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100 플러스 480, 580만 명입니다.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 더 높아요. 틀렸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전체 고용률은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 높다. 고용률을 구하는 공식도 생산 가능 인구가 분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업자 수만 비교해두면 돼요. 그러면 T년에는 취업자 수가 135 더하기 399를 해서 534명, T 플러스 10년에는 90 더하기 456 해서 546명입니다. 546만 명입니다. 따라서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마지막으로 선정한 문제는 올해 고3 9월 모평 18번 문제입니다. GDP 문제인데요. 항상 경제 시험에서 킬러 문항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꼽아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1번. 명목 GDP는 당의 가격 곱하기 생산물의 양이고 실질 GDP는 기준연도의 가격 곱하기 생산물의 양이다. 따라서 명목 GDP는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율로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할 수 있어요. 4번. 피셔 방정식에 따라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입니다. 5번. 스태그플레이션은 고실업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황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 탑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 표는 각국의 연도별 경제지표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명목 GDP, 명목 이자율, 경제 성장률입니다. 또 물가 수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네요. 그리고 기준연도는 T년입니다. 우리가 현재 명목 GDP와 경제 성장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 GDP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볼게요. 연도별로 일단 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T년이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똑같아요. 그래서 T년은 100. 근데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이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즉 실질 GDP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100 써주고 T 플러스 3년에 5% 성장했기 때문에 105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동시에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를 구할 수 있죠. 실질분의 명목 곱하기 100인데 T년은 기준연도니까 100, T 플러스 1년은 110, T 플러스 2년 120, T 플러스 3년 120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 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 상승률 구할 수 있어요. 구할게요. 물가 상승률. T년은 기준연도니까 블랭크. T 플러스 1년은 10% 성장했고 T 플러스 2년은 약 9%. T 플러스 3년은 0% 성장했네요. 근데 T 플러스 2년 이렇게 대충 구하고 가도 되는 걸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확한 물가 성장률을 묻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략적인 수치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약 9%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이의 간격과 이 사이의 간격이 10으로 동일한데 이때의 분모는 100이고 이때의 분모는 110이기 때문에 이때의 수치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약 9%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공식에 따라서 우리는 명목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을 동시에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실질 이자율도 알게 된 것입니다. T년은 블랭크, T 플러스 1년은 8 빼기 10 해서 마이너스 2%, 그리고 T 플러스 2년은 8 빼기 약 9% 해서 약 마이너스 1%, 그리고 T 플러스 3년은 4 빼기 0 해서 약 4%, 약이 아니라 그냥 4%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은 모두 구해봤어요. 그럼 이제 선지로 가서 무엇이 옳고 틀린지 해보겠습니다. 1번 T 플러스 1년의 실질 이자율은 양의 값이다. 실질 이자율 음의 값입니다. 틀렸어요. 2번 T 플러스 3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를 보면 T 플러스 3년의 경제가 성장했어요. 우리가 불황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틀렸습니다. 3번 실질 GDP는 T 플러스 1년이 T년에 비해 더 크다. 똑같죠? 틀렸습니다. 4번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 낮다. T 플러스 2년에는 약 9% 상승했고 T 플러스 1년에는 10% 상승했어요. 따라서 더 낮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도 5번 볼게요. 물가 수준은 T 플러스 3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 낮다. T 플러스 3년의 GDP 디플레이터 120이고요. T 플러스 1년은 110입니다. 따라서 T 플러스 3년이 더 높아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3가지 문제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저희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11모 모두들 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